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 대통령 한국전력 가격 외국보다 비싼 건 사실이다. 비싼 건 사실이다. 공급 체계 문제. 재생에너지 대량 공급이 유일한 길. 또 이 대도 안 소리하고 앉아있네. 미래 중요 사업으로 육성? 참나. 이것만 보면 끝난 겁니다. 무슨 재생에너지 대량 공급이 전기값 낮추는 유일한 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고 자빠졌냐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미국, 유럽하고 이쪽에서 뭔 꼴이 났는지를 충분히 봐놓고도 지금 이런 이 무협지를 처음 쓰고 앉아 있는 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거 참나 웃자가 얘기합니다. 나 뭐 계속 지겹도록 얘기하는데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 재생 에너지, 이 구라, 이것도 재생 가능한인데 이제는 이름을 싹 바꿔서 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자빠졌는데 이게 진짜 재생 에너지냐 이게? 하여간에 이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대량 공급만이 전기값 낮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앞뒤가 하나도 안 되는 말 하고 있는데 미래 중요 사업 웃긴 소리 하고 앉아 있고요. 항상 그렇다시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고요. 그냥 구라입니다. 구라. 예? 유럽 거를 보라고. 무슨 놈의 뭐 재생에너지 타령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수익 모델아. 특검 김건희 1심 한결 항소키로 법리 상식적 납득 어려워. 뭐 어렵다고? 유죄 부분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 김측도 그러니까 김건희지 알선수재 형량 높아서 항소 시사. 이거는 특검 여기는 똥 퍼포먼스라는 건 이미 확인됐고요. 이거 민중기 아니야 민중기. 야 이거 조사받아야 된다 그 민중기 이것도. 물론 조사 안 하겠지.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 또 보나마나 자칭 진보 이쪽에 또 보나마나 때법이나 쓰고 때나 쓰고 이래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우짜가 얘기합니다. 작년에 이미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권오수가 어떻게 됐어요? 대법까지 가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이 됐어요. 주범보다 김건희가 더 많이 받습니까? 형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라고. 어? 이게 15년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되냐 말이야. 이게 안 되지. 권오수보다 더 세게 받냐고. 그러니까 상식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보라. 뭔 법리 상식적 납득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이거를 갖다가. 이게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이거 권오수 판결 이미 다 대법까지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DB라는 거 하나도 안 디비고 저 양평 그 고속도로 거리나 뭐나 해가지고 나온 게 있냐고.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거. 이런 것들을 두고 봐. 이거 참. 보나 마나 뻔하게 무슨 뭐 재판부가 어떻다 얘기하겠지. 그래 재판부가 그래 문제면은 이제 뭐야 이재명 관련 재판 건은 왜 찍소리도 안 하냐. 넘어가고요. 당무 복귀 장도경 오늘 첫 최고위 주제 한동훈 제명 여부. 오늘 좀 빨리 좀 잘라라 좀. 징글징글하다 이제. 둘이 뭐 예전에 뭐 사이 좋았던 때네. 28일 오전 내용 잘래. 최고위를 주재한다. 윤리위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될지 주목된다. 확정 오늘 하면 되고요. 그냥 빨리 확정해라 그냥.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 박탈되어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해진다. 단계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한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어이구 장동혁이는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한다는 소리래. 그럼 오늘 하겠다 이 소리죠. 뭐야 한동훈이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 조작은 한개 이거 뭐야 이거 다운 게시판 관련해서 한동훈이가 뭔 짓을 해갔다가 이걸 뽀록을 내면은 한동훈이가 명확한 조작이라 소리를 못해요.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눈덩이로 만들어서 해가지고 문제를 키운 게 누구냐면 한동훈이 본인이라니까. 그래 떳떳하면 재판을 걸면 돼. 재판을 걸면 된다니까. 재판을 왜 못 거는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판 걸면 한동훈이가 단계 관련해서 뭔 짓을 했는지 단순하게 가족 들어와서 아이디로 쓰고 이런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뒤에 데이터를 갖다가 게시판 삭제하고 별 쇼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재판을 못 겁니다. 우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는 걸 수도 있겠지. 이 제명 처분에 대해서 뭐 가처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걸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 그래 걸면 이제 분명히 이제 당원 게시판 이 건도 바로 뽀록 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못해요. 이 법적으로. 이미 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간단하게 어쩌가 얘기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이요. 이거 제명되죠. 그러면은 신당 안 되고요. 한동훈이가 지돈 써가지고 신당 만들어서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고요. 그리고 한동훈이 쫓아서 갈
중도층도 없습니다. 예, 패스하고요. 뭐 한동훈 정도 가지고 뭐 한동훈은 잊혀지는 게 좋아요. 사수 윤석열이 따서 잊혀지면 됩니다. 통일교 1억 권성동이 징역 2년 국민기대 청렴 의무 저버렸다. 예, 명품 수수 긴거리보다 2개월 많은 형량 권성동 측은 즉각 항소. 요게 요 타이틀이 해가지고 통일교가 아니고 신천지로 나오면 왔단데 통일교가 돼버렸네. 예? 신천지로 나와야지 신천지로 나와야지 이바구가 좀 잘 되는데 에이고 이 통일교로 딱 돼가지고 좀 그렇네.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에 웃자는 권선동이 요것도 퇴출돼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간이 또 데려온 인간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예, 하여간에 그 이유 하나마저도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우짜가 이쪽 지역구에서 돌아간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우짜 개인적으로. 그쪽 판이 어떤 판인지 다 듣고 이러는데 하여간에 권선동이는 퇴출되는 게 맞습니다. 맨날 대도하는 짓만 하고 찾아받았었는데 뭐 넘어가고요. 유엔사 DMZ 법 정전협정 정면으로 위반한다. 큰 우려의 야기.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잘 들어간다. 역시나 정동야의 법 제정은 입법부 고유관할. 개념 반 말아 먹었죠. 예, 개념 반 말아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유엔사면은 우리나라 혼자만 낑겨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다 관련돼 있는 건데 법 제정은 입법부 고유관할. 우리 국내 문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러고 마우스가 왜 이래? 그런데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유엔사를 갖다가 쫑을 내야지. 안 그래요? 예, 유엔사를 쫑을 내야 됩니다. 예,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 맞죠. 뭐 말이야 당연히 맞지. 동일부는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 이게 핵심 아닙니까 책임? 예, 책임도 지는데 DMZ법은 출입 통제권을 제3자 통일부 장관에게 넘겨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유엔군 사령관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은 유엔사가 책임지고 그 전에 우려 먹는 거는 정동영이가 다 우려 먹고 이 소리 아니에요.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다. 잘 돌아간다 진짜. 이거 맨날 이따구 짓이에요. 맨날 이따구지. 정동영이 넘어갑시다. 학년 오를수록 건강 악화, 고2 여학생 전자담배 첫 역전. 오, 찍이는데. 근데 뭐가 첫 역전이란 소리야? 어이, 6매 6학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 7년간 추적해보니 음주 흡연 급증이다. 찍이는데 아침 거르고 운동 부족 심화, 스마트폰, 과일 등 의존하는 게 35%, 그리고 정신건강도 경고 등. 뭐, 안 그래도 뭐 폐미 가지고 문재인이 때문에 잘 우려먹었고 이재명도 언제든지 다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는 할 수 없고 전담 사용이 이거 저 일반 우리 권련형보다 더 많아졌다 말이네. 전체적으로 담배 이거 피는 게 많이 많아졌다 이 소리네요. 아유 잘 되는데. 잘 들어갑니다. 알아서 자기 본인의 책임 저 건강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면 되고요. 뭐 우짜도 담배 피기 때문에 뭐 담배 피지 마라 소리 하지는 뭐 그것도 못하겠고 뭐 건강에 안 좋다니까 뭐 웬만하면 안 피는 게 좋겠죠. 예, 넘어가고요. 예, 강한 연초 효과 기대했건만 금리 변동성에 어수선한 채권 시장 뭐 수선하겠지. 지금 뭐 이재명 해가지고 지금 빚내 가지고 뭐 나라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으니까 환율 나라 에이 굿뉴스 에이 이건 넘어가고요. 회사채 순상환 요것도 그저 만기 장벽에 현재 갇혀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것도 채권 시장 이쪽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요. 내년 1월 채권 시장에 자금이 풀려 활기를 불어넣던 연초 효과가 올해는 예년만큼의 기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래요 이거? 왜 이러냐고요? 이거 뭐 다 이거 가지고 빚내 가지고 하니까 국채 회사채가 국채보다 이자를 더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 시장 그 자체 그 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국채에서 다 땡겨가 그렇지 위에 나와 있잖아 이거 국고채 해가지고 5년물이 됐고 회사채는 이 위에 있잖아. 국고채 이거 발행 많이 해가지고요. 회사 저 시장 내에 있는 돈을 갖다 땡겨가 버리면 그럼 회사채는 더 힘들지.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간 올해 이거 우리나라 이거 회사채 이쪽도 보면은 만기 장벽에 지금 부대치 있다 이게 되고요. 저 관련해서 우리나라 해가지고 이 뭐야 이거 채권 수익률 곡선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이 밑에 거는 뭐 하루짜리로 변동하는 거니까 별로 볼 필요가 없고 보시면 요거 요 차트 요 위에 해가지고 수익률 곡선 보시면 이게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이래가지고 거의 플랫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한 달 전에 보면은 많이 불룩 올라와 있죠. 이것 때 우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더 올라가가지고 현재 이렇게 된다. 이게 됩니다. 이 꼴이 왜 이 꼴이 납니까, 이거? 빚을 쳐내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니까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국고채를 가지고 계속 발행하고 이러니까, 국채 발행하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혀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이거 미래 세대가 다 쳐갚아야 되는 이 빚을 쳐내고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래놓고 무슨 뭐 경제를 잘하니 빈대 가지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국가 지도자라면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향후 이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인스턴트하게 당장 카바링이나 치자 카바나 치자 있다고 마인드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채 수익률 봐도 벌써 이거 1년 전, 1년 전, 한 달 전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다 아는 겁니다. 뭐 이재명이 무슨 경제를 잘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되고요. 미국 연준 금리 3.5에서 3.75% 동결. 이거는 뭐 이미 다 예상된 거고요. 인플레이션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거는 항상 그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지금 몇 분이야? 무슨 11분이야?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약해서 바로 말씀드리죠. 뭐.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고요. 1월 FOMC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보면 첫 번째 202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파월이 나와서 세 번째 금리 결정하는 거 이거 투표에서 마이런하고 윌러는 마이너스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표가 반대표가 나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인다고 파월이 떠들었습니다. 근데 우짜는 어제도 ADP 관련 얘기하면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죠. 이거를 재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파월이 떠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가지고 PME 패드 와치 툴 보시면 요 파월이 지금 뭐 어디 나와서 떠들었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파월이 언제까지 임기입니까? 5월까지죠. 예,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 배팅이 없습니다. 보시면 딱 없죠? 없다. 이 소리는 뭡니까? 파월이 패드 의장으로 있는 한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걸 갖다가 시장에서 이미 배팅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6월부터는 트럼프가 초이스한 다음 패드 의장이 들어오게 되죠. 이때 가지고 마이너스 25bp 그리고 해가지고 올해 연말쯤 돼가지고 해가지고 추가로 또 마이너스 25bp 해서 두 번 올해 요게 12월 달에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딱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만 있을 것이다. 이걸 갖다가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뽑은 친구가 들어와서 뭔 짓을 할런지 진짜 1%까지 다 떨굴란지 그거는 모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어제 가지고 3.90% 상승해서 이론수에 5,383.03달러가 됐습니다. 야, 이러면 우짜가 해가지고 5,200에서 5,300 얘기했는데 5,300도 돌파했죠. 자, 이제 5,500 우짜가 해피한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던 거기서 말씀드린 수치가 5,500달러였는데 가나요? 갈런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랜드 밖으로 해가지고 또 뛰쳐나갔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어제 가지고 3.94%. 요즘 뭐 변동폭 비해서는 조금 작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간에 또 3.94% 상승해서 이론수에 116.56달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우짜 금덩이는 5,200에서 5,300 그리고 아주 해피한 시나리오에서는 5,500달러까지 간다고 말씀 예상을 드렸는데 은덩이의 경우 130달러를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30달러 이후에는 뭐 러프하게 봤을 때 그냥 200달러까지 간다 보면 되겠죠. 하여간에 일단은 130달러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은값 관련해서 해가지고 또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 중국이 은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상하이 해가지고
금 해가지고 그 스프레드인데 보시면은 상하이 금 요게 자체가 지금 1온스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 위안화가 아니고 달러로 환산한 겁니다. 1온스에 131달러 되고요. 그리고 서방 쪽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영국 이쪽에 그러니까 런던하고 뉴욕이죠. 이쪽에는 지금 115달러 뭐 요거 어제 캡처한 거라서 조금 시간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115달러 이래 됩니다. 차이가 좀 나죠? 예, 차이가 좀 납니다. 한 16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씀드려보면 블룸버그는 13%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거 하면은 부가가치세 13%가 붙습니다. 13%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은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을 앞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삭소뱅크의 상품 전략 책임자인 올레 한센은 중국의 은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다른 지역의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은 런던과 뉴욕의 은 가격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굳힐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굳힐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분석했습니다. 어디 리포트? 뱅크 그 리포트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리포트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MKS PAMP 이래 되는데 이걸 뭐 다 붙여서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에 있는 제임스 에밋 CEO는 이 저 회사 대표가 은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 시장은 전통적으로 투기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데 요즘은 단기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에밋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 뭡니까? 뭐 우리나라 분들도 잘 아는 그 저 약어죠. FOMO, 포모 이런 부르는데 약자는 fear of missing out이 돼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그걸 갖다 말하는 게 포모죠. 포모에 따라 가격 움직임을 쫓고 있다면서 도매 소매 주문량 은의 도매 소매 주문량이 공급량을 계속해서 초과하면서 실물 수요가 은 가격 상승의 주요한 동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저 도매 가격 은 도매 가격 그 자체가 계속 오르는 건 뭐냐면 도매 시장 공급 부족 문제 때문인데 뉴욕 상품 거래소 창고에서 이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런던 금속 거래소 쪽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뭐 나가 있는 그 창고에 나와 있던 그 많은 은덩이가 인도로 이동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도매 시장 공급 부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달 전인가 인도 축제 얘기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은 차트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 있고요. 하여간 인도 쪽에서 지금 은 쪽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즘 은덩이의 경우는요, 여담입니다만, 은덩이의 경우 기존에는 뭘로 실어 날랐다? 배로 실어 날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은덩이를 갖다가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배가 올 때까지 이 은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요즘은 비싼 비행기 타고 해가지고 은이 공수되고 있다. 예,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고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0.15%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볼린저 밴드 밖에 있죠. 해가지고 96.363 이리 됩니다. 장중에는 96.753 뭐 이주까지 이 차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 안으로 해가지고 수납이 됐다가 다시 그주까지는 해가지고 상승을 해가지고 하락했던 걸 갖다 뭐 보존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볼린저 밴드 밖에 있다 이게 되겠죠.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자 요걸 보시고 요걸 보고 말씀드리죠. 이걸 뭐 계속 이런 게 뜨냐? 예 말씀드리보면 베센트가 해가지고 에이, 광고 너무 뜨는데. 내가 이거 뭐 간단하게 뭐 제목 얘기하고 오자가 말씀드릴게요. 뭐 미국 달러가 다시 반등했다 이거죠. 베센트가 셧다운 그러니까 지금 그 잠재적으로 엔화 그 환율 개입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안 한다 이 소리죠. 셧다운 해가지고 안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뭐 CNBC 인터뷰에서 해가지고 외환 시장에 해가지고 미국이 메이스텝이 그러니까 뭐 개입한다 이거죠.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에 대해서 안 한다 이 소리를 분명히 했고요. 이거는 뭐 트럼프가 그레이트 했다는 거, 달러 하락에 대해서 그레이트 했다는 거.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해가지고 2022년 이후 최저를 갖다가 찍었었다. 요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뭐 달러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달러 엔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달러 하락이 촉발되었지요. 이거 뭐 처음부터 어떤 것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됐습니까? 달러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 이거.
달러 인덱스 이거 떨어진 거 왜 그렇죠? 이거 저 엔화 때문에 그렇죠. 엔화 때문에 엔화가 너무 싸지니까 달러 엔 그러니까 엔화 시장에 해가지고 개입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뉴욕 패드가 뭐 어떻게 점검하고 이래가지고 그 저 돌아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덕분에 가지고 촉발이 되면서 달러 하락이 시작됐고요.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또 이거 달러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 갖다가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달러 하락세에 가속도를 또 붙였고요. 하지만 지금 베센트가 이제 출동해가지고 달러 엔 그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언론에서는요 달러 하락이 훌륭하다라는 트럼프 발언 전체 발언 중 일부를 선택 취사해서 보도를 했지요. 했는데 트럼프가 말한 거에서 보면은 전체 그 생략된 거 말고 나머지 또 말씀드려보면 미국 달러를 갖다가 요요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요요가 뭡니까? 이거죠, 이거. 요거를 갖다가 이거는 요요가 어떻게 됩니까? 손에 깍지를 딱 끼고 해가지고 던진다, 뭐 떨군다, 떨굼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죠. 요게 그 요요죠. 뭐 다 아시는 거 우짜도 어릴 때 뭐 놀아봤습니다만 이 미국 달러가 트럼프가 미국 달러를 요요로 비유하면서 어느 방향으로든 그러니까 하방이든 상방이든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암시를 했고요. 물론 요요는 어떻습니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지만 점점 떨어지지요. 예, 점점 떨어진다는 거는 기억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달러 하락에 우호적이다 이 얘기가 되죠.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좀 그렇다 이 얘기가 됩니다. 하여간에 트럼프가 달러 강세와 관련한 단언한 뉘앙스를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원한다 이 소리를 안 한 거는 달러 약세가 금리 인하 효과를 일으키고 미국 수출을 늘리고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명목 GDP 성장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우짜가 1월 21일 뉴스봄에서 얘기를 했죠. 뭐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지금 뭐 달러 유동성 위기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월 21일 뉴스봄에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뭐야 막 혹시라도 이거 달러가 올해 계속되는 이거 지금 돌아가는 걸 갖다가 그 저 트렌드 라인을 갖다 제대로 그 지키지 못할 경우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왜? 이게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의 통박과 달리 트럼프의 행동은 달러 유동성 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시 베센트로 돌아가서 베센트 해가지고 얼굴 일단 보여주고 베센트로 돌아가서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하루 만에 베센트가 미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바꾸고 얘기하겠다. 이래 놓고 얘기하죠 그냥 없다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달러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국내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가 이 트럼프의 얄팍한 짓보다 더 심각한 문제 뭡니까? 급격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서 기간 프리미엄을 급등시키고 미국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지요. 즉 미국은 달러를 방어하거나 지금 당장 달러 강세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 달러 프리미엄을 갖다가 재평가하도록 지금 사실상 놔두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일본과의 비공개 조율을 통해서 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비공개지요. 비공개 조율을 통해서 엔화가 무질서하게 급락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촉발하고 일본으로의 자금 환류가 아니구나. 환류, 자, 일본으로의 자금이 돌아가는 거, 일본으로 그 자본이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를 강요하고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걸 막고, 이거 뭐 다 합치면 뭡니까? 그냥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공개적으로는 개입을 부인하지요, 베센트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지금 부인한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외환시장 개입이 뭡니까? 엔화를 직접 사고, 달러를 직접 파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쓰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비공식적으로는 시장의 포지션이 스스로 청산되도록 유도하고 가시적인 개입,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이런 뭐 얘기들 이런 것들은 항상 그렇듯이 일본이 주도하도록 놔두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달러는
관리된 우하향, 달러를 갖다가 떨군다. 가치를 갖다가 떨구긴 떨구는데 관리된 상태에서 떨군다. 이 소리 되고, 일본 관련 스트레스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부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 소리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 끝났냐? 아니죠. 또 유로화가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로화가 어제 가지고 0.70% 싸졌습니다. 싸져가지고 1달러, 1유로 해가지고 1.19539 유로까지 되죠. 이거는 소수점 5자리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요런 게 비슷한 게 어디냐면 그 위안화죠. 위안화도 소수점 5자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미국 달러 대비 어제 마이너스 1%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가지고 1.190 이런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 하락가 1.1919 유로까지 떨어지면서 2025년 7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 위에 대충 한 요 정도까지 보는 겁니다. 2025년 7월 이후 데일리 기준으로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좀 줄였고요. 유로화 가치가 1%나 하락하면 하루에 미국과 유로존 경제 간 압력이 실시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유로화가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유로화는 거의 즉시 수출에 유럽 쪽은 유로화 덕분에 그 값이 떨어지니까 거의 즉시 수출에 숨통이 트이고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죠. 우크라이나전 이후 미국산 LNG 계속 수입하고 있죠. 이처럼 에너지나 달러로 가격이 매겨진 기타 투입제의 경우 높은 비용으로 수입해야 됩니다. 환율 변동의 상충 관계가 여기서 확인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되는데 통화 약세는 수출 업체들의 마진을 개선하지요. 하지만 가계와 일반 가계들과 글로벌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재정 상황을 조용히 약화시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무역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먼저 압박을 감수하느냐라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수출 기업들을 갖다 우선할 거냐, 아니면은 저 집 가게들 일반인들하고 그리고 뭐 저 수입하는 기업들 물건을 갖다 수입해야 되는 기업들 이걸 갖다가 그저 우선할 거냐 이 문제가 됩니다. 유럽과 반대로 미국에서는 달러 강세가 수입품 가격을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지요. 하지만 미국 제조업체들과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세금처럼 작용합니다. 따라서 환율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시장에 의해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요. 환율 변동이 기술적인 현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환율이 가지는 이 정책적 역할에 있습니다. 통화는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재분배하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 환율의 방향이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밑으로 내려갈지 이 방향은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이 환율의 움직이는 이 변동 속도 우리나라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변동 속도는 이 조정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0.15%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 원화는 어이구 퍼포먼스가 죽이죠. 0.06% 꼴랑 싸지는데 그치면서 1달러에 1430.6원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뭐 새벽에 밤중에는 1436점, 뭐 1437원이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아침에 내려갔다가 또 아침에 또 살짝 튀고, 제가 캡처한 시간이 7시 3분이었고요. 뭐, 그래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갑자기 퍼포먼스가 좋아졌다. 네, 엔화 보시죠. 엔화는 뭐 달러 인덱스가 0.15% 상승하는 동안 엔화는 0.79% 어마어마하게 싸졌죠. 유로하고 반대입니다. 주로 그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두 개입니다. 사실은 까놓게 해가지고 6개 메이저 커런시 6개 주요 통화를 갖다가 해가지고 뭐 박스로 싸가지고 해가지고 뭐 그 만드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요 유로하고 엔화입니다. 근데 유로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 가까이 또 폭락했었고 엔화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0.79% 많이 싸졌죠? 많이 싸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0.15% 상승하는 동안 0.79%나 싸졌으니까 즉 이거 달러 인덱스를 갖다가 또 지지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덕분에 1달러에 153.428엔이 됐다 이게 되죠. 지금 뭐 우리가 관련해서 이미 그 뭐 1월 21일 뉴스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 달러 유동성 얘기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영란은행에서 지금 뭐 영국 내 해가지고 레포를 통해서 뭐 은행들에게 돈을 갖다가 쏴주고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란은행뿐만 아니라 뭐 유럽 중앙은행 얘기도 했고 했는데 하여간 달러 유동성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벌써 30분이 돼버렸네. 네, 미국 공모 해가지고 이런 시위 재점호할 거 군사 옵션 관련 선제적 방어 거론했다. 이거는 이란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끼워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본이란다. 이란의 대함 이 미사일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미 함대 군사행동 옵션 이거 아니고요.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베네수엘라 얘기 또 한번 해야겠네. 뒷얘기를 한번 또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에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아니고요. 이 군사적으로 또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또 문제가 있고요. 우자견적으로 무슨 항공모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티 반군 웃지 않다고 했는데 거기서 대한미사일 쏘고 이럴까봐 해가지고 도망 다닌 게 뭡니까? 미국 항공모함 그 윗대하단은 미국의 항모 전단 이겁니다. 근데 이란은 상대로 이걸 한다? 에이 안 돼요 안 돼. 이 관련해서 우자가 또 작년에 가을인가 언젠가 여름인가 한 말씀드렸던 이란이 그 러시아제 가지고 레이더 수입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 뭐 한번 우려먹죠 뭐. 하여간에 이거 군사적으로는요 이란을 공격해서 어찌한다 상당히 힘들다 거의 우자가 보기 불가능하다 보고 이 경제적으로는요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대표되는 유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자가 보기엔 좀 그래요. 이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뭐 미친 짓 해서 뭐 공격하겠다면 뭐 그건 모르는 소리고. 하여간 우자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자, 이가지고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보죠. 유가 옵션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이란 리스크가 대두된 가운데 유가 옵션이 2024년 쭉 해가지고 2024년 뭐 이랬죠. 요 이후에 2025년 뭐 이쪽에도 튀긴 튀었습니다만 2024년 이후 최장 기간 동안 기간으로 해서 최장 기간 동안 상승세를 현재 기록 중이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이죠. 요래 됩니다. 25 뭐 델타 시 뭐 이랬는데 이거는 뭐 기술적인 용어니까 패스하고요. 관련해서 유가 차트나 한번 보죠. 유가 차트 보시면 서부 텍사스유 보시면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1.62% 상승해서 1배럴에 63.40달러가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자가 해가지고 뭐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이게 보시면 작년 해가지고 요거 10월 있죠 10월 요걸 꼭지점으로 잡고 해가지고 요 패턴을 이 차트 보시는 분들은 그릴 수 있는 이 확대 하강 쐐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대 하강 쐐기형인데 그 메가폰이라지 메가폰 입에 대고 소리 크게 내는 거 있죠. 그거 메가 패턴이라 해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진폭이 점점 커지다가 이 위에 라인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는 거 일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게 상승이 많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트 보는 분들은 아시는데 하여간 확대 하강 쐐기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있는데 지금 일단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좀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우자가 관련해서 뭐 전주도 아니고 1월 27일에 우자가 서부 텍사스유 해가지고 이 위쪽에 첫 번째 저항선이 1배럴에 60.5달러고 그리고 다음 저항선이 62.60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다 돌파했습니다. 저항선 다 돌파했고요. 여기서 우자가 해가지고 이번 주 종가 위클리 종가가 62.60달러 위에서 위클리 종가가 확정되면 68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월 27일 뉴스 모임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렸고 심리적 저항선이 7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70달러 위에서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러면 장기적인 상승 반전 구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뭐 1월 27일 뉴스 몸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보시죠. 브렌트유도 보시면 똑같이 그 확대 하강 쐐기형 패턴을 갖다가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뚫고 올라갔어요. 뭐 서부 텍사스나 이거나 다 기름값이니까. 하여간 이걸 또 뚫고 올라가는데 이것도 똑같이 가지고 1월 27일 뉴스 모임에서 브렌트유의 저항선이 64달러, 64.70달러 뭐 다 올라갔죠. 그리고 두 번째 저항선이 66.00달러, 66달러인데 이거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1.41%에서 1배럴에 68.53달러가 됐으니까 다 뚫고 올라갔죠. 이런 됩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025년 9월 우자가 말씀드린 차트 이거 시작하는 거
확장 쐐기형에서 이제 시작점 되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2025년 9월 고점 여기가 얼마다? 1배럴에 69달러에서 70달러입니다. 여기 다 걸리죠? 여기 걸립니다. 요걸 넘기느냐 마느냐가 우리가 핵심이라고 1월 27일 뉴스 모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또 얘기만 하면 또 질질 늘어지네. 예,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으니까 또 빨리 말씀드리죠. 한파와 미국, 멕시코 석유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가 뭐죠? 페맥스죠. 페맥스가 악천후를 이유로 멕시코만 내 석유 플랫폼을 1월 26일부터 폐쇄했고요. 그리고 원유 수출 터미널은 1월 25일 하루 전날 아침부터 폐쇄했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수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은 1월 25일부터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날씨 예보는 지금 빠르게 좋아지는 걸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한파로 인해 가지고 향후 몇 주 동안 공장 중단하고 그랬으니까 향후 몇 주 동안 미국의 석유 재고에 큰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말씀드립니다. 패드가 금리 인하를 시작한 후 요거 있죠? 요 기준선 요거입니다. 스타트 오브 패드 이징 사이클 되죠. 그러니까 요때 금리 인하 시작한 후죠. 이후로 되면은 이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패드가 금리 인하를 시작한 후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자가 어제 해가지고 7시 이거 우짜가 어제 저녁에 해가지고 7시 한 40분쯤에 캐치한 건데요. 물론 이 국채 조금 갑자기 퍽 튀고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이 정도는 벌써 충분합니다. 기준은 우짜가 10년 만기 국채를 일단 찍어놨는데 보시면 요거 1년 전 그리고 한 달 전 현재 이래 되죠? 이래 됩니다. 이거 미국은 현재 요게 저 중간에 있고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고 해가지고 1년 전은 그때보다 높고 한 달 전보다는 지금 높고 이렇게 됩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에 결제한 건데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거 보시면 4.866이죠? 예, 4.866이다. 5%에 근접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지금 이 장기 국채 수익률 이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또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위험 선호 지표가 2021년 이후 최고다 뭐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상쇄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골드만삭스의 위험 선호 지표 리스크 애피타이트 인디케이터는 1월 넷째 주 1.09까지 올라가면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거 1991년 이후 해당 지표 수치 중 상위 98번째 100분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 이거죠. 골드만삭스는 이처럼 높은 수준의 위험 선언은 드물다면서 1.0 이상 수치를 기록한 사례가 이 차트를 갖다가 만든 데이터를 갖다 쌓은 이후에 총 6번 뿐이다 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 선호 지표가 높다고 하더라도 약세장으로 바로 전환된다는 신호는 아니다 라고 일단은 보험 얘기는 했습니다. 보험성 얘기는 했어요. 참고로 주식 수익률은 우호적인 거시 환경에 의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지수의 대부분 구성 종목들이 리스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025년부터 이어져온 증시 상승세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투자자들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그리고 선진국 주식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큰 이 상승 동력이다. 무슨 상승 동력? 리스크 위험 선호 이게 계속 상승하는 주요 동력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가중치 얘기하고 이런 건데 뭐 대장 차트만 뭐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38분이 됐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우짜가 해가지고 오늘 곱사리로 심시부리 땅콩으로 끼워 넣은 겁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거죠. 배너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게 한 150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짝대기를 찍어가지고 나온 게 한 150년 됐습니다. 제목은 뭡니까? 돈을 버는 시기, 시기, 뭐 세월 이렇게 되죠. 상당히 인상적인 문구인데, 그러니까 이거 돈을 버는 시기를 예측하는 배너 사이클인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 A, B, C 되죠. A는 뭡니까? A는 대략 18년에서 20년 주기로 공황이 반복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황이 반복된다. 요게 되고 B는 뭡니까? B.
B 요거 중간에 있죠. B는 뭐냐면 8년에서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호황기 또는 고점으로 이때는 뭐를 하라고 한다. 여기서 주식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팔기 좋은 시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2026년이 낀 게 있죠. 자, 올해가 낀 게 있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C가 뭡니까? 이거는 불황기입니다. 바닥에 있으니까 불황기죠. 이 불황기는 저점 매수 후에 호황기가 어디입니까? B죠. 예, B가 호황기입니다. 호황기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를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 호황기에 도달한 후에 해가지고 팔기 좋은 때가 도래할 때까지 이거를 일단 물건을 계속 들고 있어라 이 말이 됩니다. 근데 의미심장하게 여기 어떻게 되십니까? 2032년이 찍혀 있죠. 우짜겐적으로 뉴스 뭐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로화는 2030년에 쪽나고 미국은 2032년에 해가지고 뭔 쇼가 날 거다라고 우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희한하게도 여기 차트에 보시면 해가지고 차트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거 보시면 2032년이 딱 찍혀 있다는 거. 야,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심뿌리 땅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2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